안녕하세요. 자, 오늘 객관식 회계학 이제 첫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책이 이제 새로 나왔으니까 예, 목표를 한번 아니 목표래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일단 이제 재무회계 나오고 재무회계하고 원가관리회계하고 이제 따로따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교재를 보게 되면 저는 기본서 교재 이 양보다 객관식 교재 이 페이지 수로 놓고 봤을 때 객관식 교재가 더 두껍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회계학은 이제 실전 그 연습이 중요한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점수에서 높은 좀 고득점을 우리가 이제 획득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교재를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는데 교재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각 장별로 두 개의 절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1절에서는 기출문제 유형 분석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 수업 동안에는 나가는 그 문제는 다 1절에 있는 기출문제 유형 분석이에요. 이거를 지금 주어져 있는 객관식 그 수업 시간에 다 풀 수는 없습니다. 다 풀어주면 뭐 좋겠는데 뭐 이제 시간적으로 제약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선적으로 제 1절에 있는 요 기출문제 유형 분석 요거 위주로 공부를 쭉 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제 교재 가지고 이제 스터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문제가 다양한 문제가 좀 많이 수록이 돼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바로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실전 예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1절에 있는 문제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있으면 2절에 있는 실전 예상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전 예상 문제가 그 1절에 있는 그 문제 수준보다 약간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더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실전 예상 문제 별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1절을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1절에 있는 문제만 다 보고 들어가도 예, 무조건 70점은 맞아요. 그리고 이제 2절까지 연습하고 들어가시면 이건 진짜 뭐 70점 이상 또는 뭐 80점 진짜 고득점까지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의 문제들로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아마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푼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무리가 될 수도 있는데 1절에 있는 문제는 제가 웬만하면 거의 다 한 8, 90%다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2절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면서 연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절에 있는 내용을 다 공부한 다음에 시간이 되면 2절에 있는 문제를 제가 조금 언급을 해드릴게요. 근데 뭐 1절에 있는 문제나 2절에 있는 문제나 그러니까 2절은 기출 동용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많이 수록해놨기 때문에 재무회계도 그렇고 원가회계도 이번에 이제 따로 또 나올 겁니다. 원가관리회계도. 근데 원가관리회계도 요거보다는 뭐 두껍진 않고 요거 한 반 정도 될 거예요. 반 조금 더 되나? 아니면 반 좀 한 반 정도 될 건데.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은 여기 있는 문제를 계속 풀어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모르는 내용들은 이제 교재를 찾아가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아마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교재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다음에 이제 수업 진도는 1절을 맨 마지막에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절은 다 이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 1장에서 무조건 두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맨 마지막에 해주는 게 효과가 더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장 문제는 맨 마지막으로 이제 돌릴 거고, 그다음에 첫 시작은 2장에 있는 이제 재무상태표 요소, 자산부채, 자본 이런 순서인데, 자, 자산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진도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2장의 재고자산을 이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절에 이제 기출문제 유형 분석은 요게 이제 기출문제를 이제 실어놨는데 기출문제 유형에 대한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잠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재고자산 일반, 이거는 이제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이론형 문제로 낸 거. 그래서 이제 재고자산 전반에 관련된 이론 문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계산형 문제는 계산형 문제도 유형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항목의 결정. 그 다음에
뭐 재고자산, 뭐 감모손실, 평가손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별로 그렇죠? 주제별로 이론형과 계산형 주제별로 이렇게 달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달아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풀다가 이 내용을 모른다라고 하면 기본서에 있는 그 목차하고 유사하게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기본서에 가서 이 내용들을 찾아보라는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하고 같이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출문제 유형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 유형 분석만 잘 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기본서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면 무조건 70점 이상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잘 교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부터 이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이 일단은 공부를 하실 때 이 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1절에 있는 문제는 그 다음에 많이 읽어들 보세요. 문제를 한번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유형대로 그대로 전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많이 읽어서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야지만 실제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읽고 빨리 이제 그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1번에 보게 되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1번의 이제 주제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예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1번 문제는. 재고자산 취득원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문제를 딱 풀고 이제 요 내용에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의 밑줄을 긋고 요거 이제 문제 풀고 그다음에 요거 관련해서 내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제 기본서 교재. 기본서를 얇게 만든 이유가 같이 활용을 하라는 측면에서 제가 얇게 만든 이유거든요. 기본서가 두꺼우면 문제집만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를 얇게 만든 이유가 솔직히 다이어트는 얘예요. 얘. 그리고 이제 객관식은 다이어트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기본서에 이제 어떻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지 그럼 기본서에 이제 가서 이제 거기다 체크를 하고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제 읽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문제를 보게 되면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걸 물었어요. 이제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 그러면 이제 나머지 4개는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건 이제 원가성이 없는 거죠. 1번에 자,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포함되지 않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그 다음에 2번이 별표입니다. 요 2번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이게 이제 맞게도 나오고 틀리게도 나오고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이라고 표현됐어요. 이외이가 이게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생산 단계에 있으면 생산 단계 이전에 보관원가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때 이제 보관원가 이게 이제 원재료 관련된 뭐 원재료 청구에 대한 보관원가라든가 그다음에 생산 단계 이후는 이제 판매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생산 단계 이후에는 판매 가능 상태가 되는 거고 이때 보관원가가 발생해요. 판매 가능 상태 이후에 보관원가. 이거는 판매 가능 상태 이전이 되는 거죠. 판매 가능 상태 이전의 보관원가. 이게 보관원가에 대한 이제 회계 처리가 이제 얘는 해당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의 원가에 포함이 되는 거고 제품 원가에 포함되는 거고 얘는 제품 원가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건 단기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외이란 말이 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될지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될지 이제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생산 단계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여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이외이라니까 이제 여기가 아니라 이제 어디로 하는 거예요?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제품 원가에 포함하는 게 아니라 뭘로 처리되는 거예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포함하는 것을 물어봤으니까 이건 답이 아닌 거죠.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2번 답이 아니에요. 이외의가 빠지면 그때는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적격자산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제조에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 요거는 우리가 유형자산에서도 공부했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자본화 가능 우리가 이제 차입원가를 냈으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취득 과정에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여기까지는 좋아요. 취득원가 가는 건데 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 받을 수 있는. 자, 4번은 환급이 가능한 거. 이거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환급이 가능한 거는 이건 지출액이 아니에요. 다시 이제 내가 돌려받을 거니까 이건 지출액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지출된 원가를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급이 불가능한 게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4번은 포함되지 않는 거고 환급 받을 수 있으니까 됐으니까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이게 이제 판매 가능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기여하지 않은 관리관제원가 이거 비용 처리되는 거죠. 이르게 하는데 직접 기여한 금액이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한 내용들이 다 교재에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1번을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이런 것들을 딱 지금 제가 말한 내용들을 이걸 이제 이 문제를 다 이런 식으로 풀 수는 없거든요.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고 이제 교재에 가서 이제 이런 내용들 다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걸 다 체크를 하는 게 다 공부가 되는 거예요. 예. 자, 1번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 풀고 이제 교재에 가서 이제 어떤 걸 찾아봐야 될지 그런 걸 이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서부터는 이제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재고자산의 적합법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에서의 이제 주요 주제는 적합법이에요. 적합법. 모르시면 이제 찾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기본서. 적합법 평가에 대해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맞는 문장이죠. 그렇죠? 적합법 둘 중에 낮은 금액. 순실현 가능 가치하고 그 다음에 취득 원가 이게 이제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겠죠. 이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선택한다. 순실현 가능 가치는 이거는 실현 가능 가치에서 예상 판매 가격 이게 실현 가능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예상 판매 가격에서 추가 완성 원가 빼주고 추가 가공 원가 또는 추가 완성 원가 그 다음에 예상 판매 비용 뺀 금액이 되는 거죠. 예상 판매 가격이 이게 자산을 정상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했을 때 수취할 거로 예상되는 금액 이게 이제 실현 가능 가치가 되는 거예요. 실현 가능 가치. 그리고 이제 요 취득 원가는 이제 여기 이제 원가름의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되는 원가. 원가름의 과정 뭐 선입선출법, 평균법 그런 거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우리가 이제 측정한다는 거. 그다음에 적합법은 항목별로 적용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재고자산의 분류나 특정 영업 부문에 속하는 모든 재고자산에 기초하여 적합법을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적합법은 자, 원칙이 항목별이에요. 원칙이 항목별. 근데 예외적으로 성격이 유사한 그런 재고자산은 조별이 가능해요. 조별로 이제 조끼리 이제 묶어서 원가와 시가를 비교해서 이제 적합법 적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총계 기준은 총계 그러니까 우리 회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뭐 항목 구분 없이 그냥 다 전체의 시가하고 전체의 원가하고 비교하는 이 총계 기준은 이거는 인정을 안 한다 같은 겁니다. 예, 기준에서 인정 안 한다. 이거는 기준에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거기 적합법은 항목별로 적용하되 거기까지는 맞는 문장인데 뒤에서 경우에 따라서 거기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조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총계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 가능 가치가 상승하고 이제 저가법으로 우리가 평가 손실을 인식했다가 그 저가법도 일종의 이제 우리가 일종의가 아니라 그것도 자산의 손상 차손이에요. 그래서 손상의 징후가 발생해서 평가 손실을 인식했다가 나중에 그 손상의 징후가 해소가 돼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환입을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환입을 잡아줄 때 자 주의할 게 자 이게 이제 취득원가가 100원이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만약에 저가법으로 80원을 계상했다. 그러면 이제 요 하락한 요 하락분만큼이 요게 이제 시가가 되는 거니까 요 하락분인 요 20원만큼 요게 이제 평가 손실이 되는 거예요. 저가법에 의해서.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손상의 사유가 해소가 돼가지고 이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예를 들어서 이제 110까지 회복이 됐다. 그럼 내가 환입 잡아주는 금액은 이제 요 최초의 취득 요 원가 요거를 한도로 한다는 거예요. 요걸 한도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입 잡아주는 금액이 30이 올랐으니까 플러스 30 얘를 환입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게 한도가 되는 거니까 얼마까지? 요 20까지만 그렇죠. 내가 인식했던 요 평가 손실을 한도로 해가지고 내가 환입을 잡아준다. 이걸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을 순실현 가능 가치로 감액한 평가 손실과 모든 감모 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3번도 마찬가지예요. 장부 금액을 최초의 장부 금액 이게 바로 이제 요 한도 금액이 이게 바로 최초의 장부 금액이죠. 이게 최초 장부 금액. 이거 최초 장부 금액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죠? 네, 최초의 장부 금액을 추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한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맞는 문장으로 굳혀놓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이 이론 문제는 계속 풀어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OX 그러니까 객관식 이론 문제는 다 OX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 풀어보고 이제 나중에 복습할 때는 여기 있는 문장들을 다 올바른 문장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시험장 가서 그냥 맞추게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취득원가 부분에 한해서 2번은 적합법 평가에 한해서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고 3번은 재고자산에 관한 하면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재고자산 전반에 쭉 있는 이제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죠. 자, 1번에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지금 보게 되면 봐봐요. 1번 같은 지문은 단골 지문이잖아요. 단골 지문. 그렇죠? 이거 적합법에 대한 단골 지문인데 요 지문은 이제 답 지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옳게 나와요. 옳게. 항상 올바르게 나와. 올바르게. 틀리게 나오지 않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연은 아니라는 거죠. 주연은 아니고 예, 조연. 예, 다 조연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주 나와. 자주. 예. 이 무대에 자주 나옵니다. 이번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에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게 재고자산 취득원가 일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크게 매입원가,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다 전환원가. 이 전환원가는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 추가 완성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원가. 그러니까 판매 가능 상태에 이르는데 발생하는 판매 가능 상태에 여기 이르기는데 이때 이제 발생하는 이때 이제 지출한 원가가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가 될 건데 이때 이제 그 취득 원가를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매입 원가, 전환 원가, 기타 원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예. 맞는 문장이에요. 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자, 3번. 이것도 이제 단골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1번에 지문 1번에서도 봤거든요.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그렇죠? 이 결론은 이제 이게 이제 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재고자산의 이 제품 원가,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재고 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재고 불능 원가죠. 우리가 원가 관리에서 공부했던 우리가 표현을 쓰면 재고 불능 원가라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 재고 불능 원가니까 자산 계상될 수가 없고 이거 뭘로 처리된다? 비용 처리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얘도 이제 조용급인데 아주 잘 또 등장하는 그런 놈이에요. 자, 그다음에 자, 4번. 표준 원가에 의한 원가 측정 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자, 이게 4번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원가 통제 목적으로 이제 표준 원가를 우리가 사용을 해요. 원가 통제 목적. 원가 통제 목적으로 우리가 표준 원가를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기준이라는 거는 재무제표 작성 원칙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가 통제 목적으로 우리가 표준 원가 사용했을 때 이 표준 원가가 기준에서 우리가 제품 원가 계산할 때 그렇죠? 그 장부에 기록되는 원가로 계산될 수는 없는 거예요. 기준에서는 무슨 원가를 사용해야 되냐면 실제 원가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장부에 기록한 이 표준 원가가 실제 원가하고 이게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금액의 차이가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의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 차이 금액이. 그러면 그냥 이 표준 원가를 우리가 장부 작성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사한 경우에 한해서만. 표준 원가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 원가가 이게 이제 원칙이 되는 건데 이제 이 원칙이라기보다는 실제 원가로 우리가 이제 계상을 해야 되는데 표준 원가가 유사한 경우에는 그때는 사용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4번 지문도 단골 지문이에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이게 틀렸죠? 매입 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한다? 차감한다 이렇게 나왔죠. 요 매입 원가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이제 공부했잖아요. 요 매입 원가에서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의 구성을 보게 되면 자, 문제가 후위선출법으로 되어 있어요. 후위선출법. 최근 10년 이상의 기출 문제를 후위선출법으로 최근에 나온 게 왜냐면 최근에 나오는 게 어차피 뭐 최근에 이제 출제 경향을 반영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문장들이 뒤에 있는 문장에서 툭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출제위원 들어가면 문제 내고 싶어요? 문제를 낸다는 건 일을 한다는 건데 일을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문제를 어렵게 내는 거예요. 최근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이제 다른 거 어떤 거 없나 하면서 막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반가워하는 출제는 뭐냐면 나 귀찮은데 그래도 출제에 들어와가지고 갇혀가지고 이제 막 거기서 이제 뭐 인터넷 하고 뭐 텔레비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 일주일 동안 갇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 낼 때 됐으니까 내야 되는데 그죠? 내기는 귀찮고 뭐 귀찮은 건 아니겠죠. 물론 그 이제 제가 뭐 우스갯소리 얘기하는 건데 지금까지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쭉 훑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괜찮은 것들이 있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죠? 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이제 살짝 변형해가지고 문제를 만들.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표준이거든요. 표준. 그렇죠? 회계학 가르치는 사람 다 똑같은 저가 표준이기 때문에 다 저처럼 이렇게 이제 저와 같은 이제 생각을 가지고 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기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보면 뒤에 나오잖아요, 다 이렇게. 자, 4번도 마찬가지예요. 재고자산에 관한 이렇게 나와 있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고자산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얘 맨날 불러. 그쵸?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근데 맨날 답은 아니야. 조용급이랬잖아요. 조용급. 그러니까 조용급은 맨날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냥 맨날 옳지 않은 것은에서는 맨날 맞는 문장으로 나오는 거야. 낭비된 부분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 벌써 이제 세 번째 지금. 자, 제작 기간이 단기간인 재고 자산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할 수 있는 적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맞는 문장이죠. 이거는 우리가 유형 자산 차입원가 자본에서 우리 이제 적격 자산에 해당이 되는 거. 지금 이제 4번 문제입니다. 적격 자산에 해당되는 거는 제가 장기 재고 자산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장기 재고 자산.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장기의 의미는 뭐냐면 이 재고 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건설하는데 그때 이 재고 자산 취득하는 그 기간이 뭐 구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제작 건설을 할 수도 있겠죠. 이 기간이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재고 자산의 취득 기간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장기 재고 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라고 그랬죠. 그 적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맞는 문장. 매입 거래처로부터 매입 수량, 매입 금액이 일정률만큼 리베이트를 수령할 경우에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재고 자산의 매입 원가에서 차감한다. 얘도 잘 나오죠. 방금 전에 봤던 문장에서 매입 원가 차감하는 거. 자, 설명드렸으니까. 자, 맞고. 또 나왔어. 취득원가 순실현가는 가치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적합법. 예. 그럼 가만 보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어차피 이 문제에 나오는 게 뭐 유치하게 하지만, 그렇죠? 이 문제 출제위원이 감독이고 뭐 드라마든 영화예요. 근데 매년 나오는 조연 애들 있죠? 야, 너 나오면 또 부르는 거잖아. 부르는 그런 애들 비정상적, 그렇죠? 이 순실현 가치 낮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맨날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자, 5번에 가격 변동 이익이나 중개이익을 목적으로 옥수수, 구리, 석유 등의 상품을 취득하여 단기간 내에 매도하는 기업은 순공정가치 변동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자, 뒤에 있는 부분이 틀려져요. 기타 포괄손익이 아니라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이 또 이제 종종 나오거든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여기 이제 맞고 틀리는 거를 이제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 기타 포괄손익 부분은 우리 이제 기본서 공부할 때 기타 포괄손익 부분은 이건 암기를 해야 돼요. 기타 포괄손익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몇 가지를 암기해야 되냐면 6가지를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여러분들 기본서 자본에 가면 이게 이제 6가지 기타 포괄손익 누계획 해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분했냐면 후속적으로 단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 기타 포괄손익과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단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 포괄손익. 여기 각각 3가지씩 있습니다. 여기 각각 3가지. 여기 3가지. 여기 3가지. 후속적으로 단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거, 후속적으로 단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각각의 기타 포괄손익 3가지. 그래서 이제 합이 이제 6가지가 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그거는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기타 포괄손익이 6가지에 국한되는 건 아닌데 우리 시험에서 이제 다루는 거는 이 6가지라고요. 그러니까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어차피 이게 손익거래에서는 이 손익거래를 통한 순자산의 증감분은 단기순이익 아니면 단기순손익 아니면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본거래는 이거는 직접 자본에 반영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손익거래나 자본거래를 통해서 순자산의 증감분은.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요게 자본거래가 아니면 우리가 자본 파트가 아니면 기타 포괄손익 단기손익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럼 이 3가지를 이렇게 기억을 해야죠. 아시겠죠? 자, 여기 요건 또 나올 거예요. 뒤에 가면 이 문제는 또 나옵니다. 여기 해당되는 게 누구죠? 후속적으로 단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 기타 포괄손익.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재평가 잉여금. 이런 거는 이제 쓰면서 계속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분상품에서 FVOCI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우리가
분류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평가손익. 이익은 기타 포괄 이익, 손실은 기타 포괄 손실이 되겠죠. 평가 손실은. 자, 요거 이제 어디서 발생하는 거? 지분 상품에서 발생하는 거. 또 어디서 공부했죠? 확정급여 제도에서의 재측정 요소. 종업원급여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확정급여 제도에서의 재측정 요소. 요 세 가지는 후속적으로 단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 포괄 손익. 단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거는 금융자산에서 채무상품을 FVOCI로 우리가 분류했을 때 이때 발생하는 평가손익. 그렇죠? 요거는 이제 채무상품에서 발생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환율 변동 그 파생상품 평가손익, 위험회피회계에서의 파생상품 평가손익. 그 다음에 해외사업 환산손익.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데 해외사업 환산손익. 요거 이제 우리 기본수에서 환율 변동 효과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부분인데 아직 보강을 안 해가지고 아직 요건 지금 요거 이제 외우고 있는 상태죠. 근데 요거예요, 요거. 요게 해당되지 않으면 단기손익으로 본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봐봐, 또 나왔어요. 후속 생산 단계 투입하기 전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얘는 이외의가 빠졌죠. 아까는 이외의가 들어갔어요. 기억나세요? 이게 이외의가 빠지면 여기를 해당이 되는 거고 이외의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보관료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거는 단기 비용 처리하고 여기 있는 건 뭐야? 이거는 이제 취득원가에 가산한 거죠. 이게 빠졌잖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장이 잘 나오니까 이거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외의가 빠지면 왼쪽, 이외의가 들어가면 오른쪽. 그렇죠? 얘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고 맞는 거예요. 이외의가 빠졌으니까. 그렇죠?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이 가능한 대량의 재고자산 항목의 개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금 여기서 이게 왜 적절하지 않냐면 대량, 그렇죠? 그리고 상호 교환이 가능한 거. 그러니까 개별법을 적용하려면 이게 재고자산끼리 서로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예요.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보석 생각하시면 돼요. 보석상에서 이 보석에 대한 요 취득원가 계산할 때 다이아몬드, 루비 얘네들을 평균법으로 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보석상에서 1년 동안에 거래가 몇 건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예. 대량이 아니라 수량으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개별법에 적용하는 게 적절하고 이거는 이제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랬으니까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재고자산의 지역별 위치 차이로 인해서 동일한 재고자산에 대한 다른 단위원가 결정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죠? 지역별 위치 차이. 우리가 다른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선의선출법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 회사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선의선출법을 적용하되 아이템이 다른 경우라고 제가 얘기했죠. 성격과 용도가 차이가 나면 성격과 그 재고자산의 성격과 용도에서 차이가 나면 이거는 다른 원가 흐름의 가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는 요거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 주는 거죠. 성격과 용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단위 원가 방법을 적용하는 걸 인정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인정 안 해 준다. 그러니까 지역별 차이라든가 또는 과세 방식이라든가 그게 다르다고 해서 재고자산의 상이한 단위 원가 결정 방법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틀렸죠? 틀린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맞는 거죠.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투입될 원재료를 감액하지 아니한다. 이 맞는 문장이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4번은.
얘는 거의 주연급이에요. 주연급. 어떨 경우에는 조연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어떨 경우에는 주연으로도 나오는 그런 지문이에요. 예, 비중이 쭉 높은 게 인기 있는 배우예요. 4번. 4번이 뭐냐면 우리 이제 제조기업에서 자, 제품, 그다음에 이제 제공품, 그다음에 이제 원재료, 얘네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저가법을 적용을 할 때, 저가법을 적용하는 거는 이 원가와 시가를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각각 이 제품의 원가, 제공품 요 원가와 시가를 비교할 때, 자, 요 원재료가 투입되는 요 제품이 원가와 시가를 비교할 때 이게 시가가 높으면 설령 원재료가 시가가 하락한다 할지라도 이 경우에는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평가 손실이 발생했지만 어차피 이 원재료가 투입이 돼가지고 결국 제품을 통해서 뭐예요? 다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저가법을 적용하는 거는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고 비용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거거든요.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 건데, 근데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투입이 돼서 제품을 통해 가지고 원가가 다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죠? 이제 오히려 제품이 시가가 하락하는 경우, 그러니까 제품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품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에 대해서는 시가가 하락이 됐으면 얘는 저가법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재료의 시가는 뭘로 본다? 얘는 시가가 현행 원가가 되는 거예요. 현행 원가. 원재료는 현행 원가. 다른 애들은 제품하고 제공품은 이거는 순실현가는 같이 차이가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맞는 문장이 돼요. 그다음에 5번에 표준원가법, 매출총이익법 등의 원가 측정 방법은 자산 통제나 재무보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원가 통제 목적, 자산 통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내부 관리 목적으로는 재무보고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표준원가를 우리가 사용했을 경우에 그 자산 장부에 기록한 그 표준원가가 실제 원가하고 비교했을 때 그게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표준원가에 대해서는. 그리고 매출총익률법은 인정을 안 해줘요. 그렇죠? 그거는 뭐 재무제표 작성 목적이 아니라 내부 관리 목적이다 당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번에 자,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관한 설명. 이게 또 취득원가잖아요. 지금 문제를 쭉 보게 되면 이 재고자산에서 나오는 거 보면 취득원가 내용하고 저가법에 대한 내용이 거의 1호 문제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 이제 원가름에 관한 가정이 있죠. 선임 뭐 평균법 그거 물어보는 거. 뭐 그렇게 얘기하면 다 나오는 거긴 하지만 그렇죠. 이 취득원가 저가법 얘네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또 나왔어요. 1번 매입하는 리베이트 그렇죠. 차감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2번 재고자산의 전환원가 중 구종제조간접원가는 실제 조업도에 기초해서 전환원가에 배부하되 비정상적으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조업도에 기초한 생산 단위당 구종제조간접원가를 사용하여 전환원가. 이게 틀렸어요. 전환원가 중 구종제조간접원가는 원칙이 뭐예요? 정상조업도예요. 정상조업도. 네. 자,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동그라미 2번 지문에 우리가 제조기업에서 단위당 제조간접원가 구할 때 그렇죠. 제조기업에서 제품원가 계산할 때 단위당 제조간접원가를 구할 때 변동제조간접비하고 구종제조간접비를 구분을 해가지고 각각 우리가 이제 조업도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단위당 제조간접비를 구하는데 얘는 실제 조업도에 비례하게 발생하는 거니까 얘는 단위당 원가를 구할 때 실제 조업도로 나눠주면 돼요. 실제 생산량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근데 얘는 이거는 조업도하고 실제 조업도하고는 이거 무관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칙이 IFRS에서는 이걸 정상 조업도를 기초로 하는 겁니다. 정상 조업도. 그렇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실제 조업도하고 정상 조업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실제 조업도가 더 낮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이걸 그때는 이제 정상 조업도로 이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비정상적으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 이거 거꾸로 말했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실제 조업도가 더 큰 경우, 그렇죠? 정상 조업도를 추구하는 경우, 그때는 요 고정제조관제표 배분을 구할 때 그때는 뭘로 해준다? 그때는 실제 조업도로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상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경우죠. 그렇죠? 비정상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경우. 정상 조업도를 추가해가지고 추가 생산하는 경우다. 그때는 정상 조업도로 나눠서 우리가 배부하게 되면 발생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 배부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예외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지문 중요한 겁니다. 예. 요거 나오면 어려운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3번 나오는 애들 또 나왔어요.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취득원가 포함하지 않는다. 맞죠? 그다음에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자,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수확 시점에 최초로 인식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수확물에 대한 내용 우리가 맞고, 그다음에 재고자산은 후불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면 나중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재고자산에 대한 공정가치와 그다음에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이자를 우리가 금융요소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현재가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자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그 기간의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다. 맞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예. 뭐 이렇게 말 문제가 많어. 실업고 보니까. 예. 자, 그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는 계속 이렇게 이제 지우지 않고 계속 이제 좀 눈으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왜냐면 요거 나오면 어려우니까 그래요. 요거 나오면. 요 지문이 뭐 잘 나온다는 걸 떠나가지고 요게 나오면 답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답지문으로. 어딜 건드는 거죠? 예, 여기. 요거 변동제조관제비 배분 계산하는 거하고 고정제조관제비 배분 계산할 때 이 기준의 내용은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기준의 내용.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제 실제 조업도가 더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정상 조업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 조업도를 나눠서 우리가 제품 원가를 계산한다는 거. 예. 자, 요거 잘 이제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7번에 또 나왔어. 후속 생산 이외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비용이죠, 비용. 취득 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 틀렸죠. 그러니까 1번이. 그렇죠? 이외가 들어가면 비용, 이외가 빠지면 취득 원가. 헛갈리면 안 돼요. 7번에 1번 지문한 거예요. 1번. 동그라미 1번. 그다음에 2번에 자, 요것도 이제 뉴페이스 확정 판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는 계약 가격에 기초며 이 맞는 문장이죠. 확정 판매 계약 이행에 필요한 수량을 추구하는 경우는 일반 판매 계약에 기초한다. 우리가 이제 순실현 가능 가치 구할 때 재고자산에 대한 우리가 순실현 가능 가치 구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거는 자, 예상 판매 가격 그게 이제 실현 가능 가치예요. 실현 가능 가치에서 추가 완성원가 차감하고 그 다음에 예상 판매 비용 차감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순실현 가능 가치.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순실현 가능 가치 계산할 때 이 실현 가능 가치 이게 바로 우리 예상 판매 가격. 예상 판매가니까 이거 일반적인 판매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만약에 확정 판매 계약분이 있으면 확정 판매 계약분 이거는 이제 정해진 판매 가격으로 뭐예요? 이미 판매하기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설령 판매 가격이 시장에서 이게 낮아진다 할지라도 떨어진다 할지라도 얘는
무조건 요 계약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순실현 가능 가치가 계산할 때는 뭐에 기초해야 되냐면 이거는 계약 가격에 기초를 해야 되는 거죠. 확정 판매 계약분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판매 가격을 이용하지만 확정 판매 계약분에 해당되는 것에는 그건 당연히 뭐예요? 계약 가격에 기초해야 된다 당합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제 2번이 맞는 문장이 되고 3번 또 나왔어. 봐봐요. 이제 간평사 이 출제위원들의 이제 이 습관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 어떤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이에요. 시험장 들어가서 문제를 낸다고 그러면 뭐 되지? 그 전까지는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갇혀요, 호텔에. 저도 타 시험에 이제 제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저 세무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타 시험에 들었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 이렇게 가둬놔요. 그리고 휴대폰 반납하고 그 호텔 내에 있는 유선 통화를 통해서 그거 이제 다 녹음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험 문제에 대한 이 유출이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선 통화 할 게 없어요. 할 게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지면 안 돼 진짜. 감옥에는 뭐 일 시키지. 그러니까 일 안 시키면 미치기 때문에 일 시키는 거예요. 죄수들은. 그건 이제 쭉 있다 계속 TV만 봐요. TV만 이렇게 TV 이렇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험 문제 내면 저는 5일 동안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내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지침이 있어요. 시험 문제 내는 지침이 어떤 특정 교과서에서만 출제되는 거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내면 안 되고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보는 교과서 그 이제 교수님들 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뭐 항상 몇 개 이상 그런 이제 일반적인 내용에서 출제가 되고 지금까지 나왔던 출제 문제 유형처럼 이제 배제시키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지침이 다 있어요. 그럼 이제 살짝 변형시켜서 내는 건데 물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재가 있으면 그런 분들은 자기 교재에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론 문제는 기준서 갖다 놓고 만들기도 하는데 어차피 지금까지 쭉 이렇게 축적적으로 이렇게 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질문들이 계속 또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 기출 문제만 추가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뭐 말로 계속 강조해봤자 그런데 보면 이제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자, 4번에 가중평균법의 경우 재고자산의 원가의 평균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계산하거나 매입 또는 생산할 때마다 계산하여서는 안 된다. 아니죠. 매입 또는 생산할 때마다 계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니죠. 이게 평균법에서 계속기록법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이동평균법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매입할 때마다 평균 원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5번에 또 나왔어.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거로 예상하는 경우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되면 설령 원재료에서 그렇죠? 원재료의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가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순실현 가능 가치로 감액한다는 얘기는 원재료를 저가법 적용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말만 살짝 바꾼 거예요.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원가로 해야 돼요. 원가 이상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8번에 재고자산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준원가법도 나왔죠. 얘도 거의 주연급이에요. 주연했다가 조연했다가 막 그래요. 실제 원가와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의상 표준원가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유사하지 아니죠. 이게 이제 표준원가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하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유사하지 않은 경우. 여기서 바꿔놨네. 그렇죠. 유사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 거고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겁니다. 자, 2번 개별법 또 나왔죠? 그 다음에 3번 이거 또 나왔죠? 방금 전에 봤잖아요. 우리가 뭐 어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금 전에 봤던 문제. 소매제곱법은 이익률이 유사하고 품종 변화가 심한 다품종 상품을 취급하는 소매제곱법 주로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이마트에서 한다고 했어요. 이마트. 그렇죠? 네, 백화점 이마트 뭐 이런 데서. 자, 실무적으로 재고 실사가 불가능하니까 사용하는 방법이고 후익선출법은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죠? 왜? 실제 물량 흐름이 반대로 우리가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9번 문제. 이제 문제를 보면 풀었던 문제가 왜 또 나오지? 이제 그런 착각이 그래서 이제 문장을 읽어보면 앞에서 다 우리가 읽어봤던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재고자산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 또 나왔어요. 얘. 동일한 재고자산이라도 지역별 위치나 과세 방식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단위원가 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반드시 성격과 용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그때만 가능하지 그 이외의 이유로는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10번에 재고자산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지문 안 읽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순실현 4번에 보게 되면 순실현 가능 가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예.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회계 처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재고자산과 관련된 그 비용이 뭐예요? 매출원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원가를 감소시킨다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환입이 발생한 기간에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 추가분을 다 우리가 환입 잡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가를 한도로 우리가 환입을 잡아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는 해당 매출 원가를 차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환입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우리가 이제 평가 손실 인식했을 때 비용 계상하면서 충당금 계상했던 요 충당금 계정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환입 잡아주는 거, 이익이 증가하는 건데 이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매출 원가를 차감시킨다 하는 겁니다. 즉 비용을 차감시키게 되면 이 비용이 차감되는 효과가 결국은 수익 잡아주는 효과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문장은 우리가 앞에서 또 언급했던 그 문장이에요. 봐봐요. 지금 이게 감정평가사 관세사 시험에 지난 10년 동안 객관식 이론 문제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준서에서 재고자산에서 물어볼 거 다 물어보면 이 정도라는 거예요. 물어볼 거 다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뭘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있는 10문제만 공부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10문제만. 이거를 다 옳은 문장으로 바꿔놓고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옳은 문장으로 바꿔놓고. 이거 개수로 따지면 50문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50문장인데 그 중에서 거의 반 이상이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내가 알아야 될 내용이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20개 안팎이에요. 20개 안팎. 그렇게 해서 이제 양을 줄여나가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잘 분석을 해주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주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출 문제는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실전 예상 문제 있죠? 실전 예상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실전 예상 문제에서도 지금 여기서 제가 언급했던 요 주제별로 해가지고 문제를 섞어 놓은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주제별, 여기서 이제 기출 문제 패턴을 분석하는 거니까 주제별로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문제별로 이렇게 문제 그 해당되는 그 주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요거는 이제 기본서하고 공부하는데 그 연계 관계를 이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전 예상 문제는 여기 있는 이제 이 주제, 여기 기출에 나왔던 그 주제를 가지고 타 시험, 주로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에서의 그 문제를 가지고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약간 또 뭐 변형시키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없었던 내용은 그거는 이제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왜냐면 이제 그런 것들은 그래도 타 시험에서 이제 언급된 내용이니까 또 언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이제 양도 이제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럼 내가 마지막까지 이제 어떤 거를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될지 이제 기본서에 이제 표시를 해놓고 그것만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하면 그러면 이제 훌륭한 점수가 나올 거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이 아니지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볼 건데, 아무튼 이 책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용해서 이제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잘 감안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5페이지 상품 취득원가 결정 계산형 문제로 이제 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